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은 병력과 무기에서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외교력과 경제력, 국민들의 의지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탕이 되어 결합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국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병력과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국방력의 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전략, 전술, 전력입니다. 전략은 가장 큰 단위의 개념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통합하여 목표에 집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서 전쟁이나 전투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나 기술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강한 전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모든 공중 전력을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나 F-35로 구성해 운용한다면 예산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전투기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무에 맞는 전투기를 운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효과적인 전투기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35A 39기, KF-16 132기, F-16 PBU 34기, F-5EF 및 KF-5EF 80기 등 총 285대의 전투기와 경전투기, FA-50 60기, 전술폭격기 F-15K 59기, F-4E 18기 등 도합 422기의 전술기를 운용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을 생각했을 때 약 230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것으로 대만을 제외하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전술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고성능 무기체계와 고급형 무기체계를 조합한 하이로우 혼합체계로 전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편제를 최상급의 고성능 무기체계로 배치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작전의 범위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이에 따라 성능은 조금 낮더라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기종들로 경제성과 동시에 전술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심 타격은 F-35A나 F-15K 등이 담당하고 도서 전방지역 선제방위에는 F-16, 최후방 방어선에는 FA-50, F-5, F-4 등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많은 물량의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략적 특성상 KF-16으로 대표되는 공대공 임무의 전투기와 F-15K로 대표되는 전폭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술기를 두고 전투기와 전폭기라는 이분법적인 방식만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두 기체는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전폭기는 적군의 시설물과 대형 지상 장비를 공격하는 등 공대지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반면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전폭기와 전투기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술기를 운용할수록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라는 측면에서 F-35의 전략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F-35를 킬체인의 구심점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킬체인은 우리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AMD와 함께 구축한 선제 타격 체제를 말하는데요.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도발 위험 발생 시 최대 30분, 적정 15분, 최소 10분 이내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체계입니다. KAMD가 적의 도발, 다시 말해 핵미사일 등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위한 것이고 KMPR이 피격 후 대량의 응징과 보복을 위한 것인 반면 킬체인은 선제 대응으로 공격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이 F-35를 킬체인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F-35A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최고 속도 마하 1.6, 전투행동 반경 1000km의 준수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F-35A만이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스텔스기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역시 상황 발생 시 2분 내 현무 투비로 적의 전략 거점을 타격하고 10분 이내 평양에 도착한 F-15K가
공습을 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35를 동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선제 대응에는 F-35A보다 F-15K가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F-15K는 전장 19.4m, 전폭 13m, 전고 5.6m에 이르는 상당한 대형 기종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하 2.5를 넘고 순항 속력도 마하 1.2에 육박합니다. 또한 전투 행동 반경 역시 최대 1967km에 이르러 한반도는 물론 대만까지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CFT와 외부 연료 탱크까지 탑재하면 편도 기준 5,500km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탑재 무장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때의 이야기지만 F-15K로 인도네시아까지 대륙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면한 우리적인 눈앞의 북한뿐이면 오버스펙이라 불러도 할 말 없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국,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 상황을 떠올리면 도리어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남중국해의 분쟁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요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폭기인 F-15K는 준수한 폭장량을 기반으로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5K의 경우 최대 폭장량만 무려 11톤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말이 전폭기지 일반 폭격기와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성능인데요. 단적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폭격기에서 껍데기만 갈아 끼운 중국의 H-6K의 경우 이미 수차례의 개량이 이루어졌음에도 최대 폭장량이 9톤을 조금 넘습니다. 폭격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F-15K와 비교했을 때조차 훨씬 부족한 성능인데요. 더군다나 F-15K는 전술 폭격기라는 이름처럼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중전 임무 또한 수행 가능합니다. 이를 알고 보면 F-15K를 동원한 동해상의 훈련에 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적 성장은 결국 중국의 확장 야욕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운 미국과의 관계가 한미 합동훈련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의 안정과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만 봐도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을 두고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곳도 존재합니다. 바로 국내 여론인데요. 국내 일각에서는 KF-16과 F-15K를 포함한 노후 기종을 하루빨리 퇴역 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KF-21이 상상 이상으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더욱 격렬해졌는데요. 더군다나 지난해에 미군 측 F-16이 평택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022년, 2019년에도 KF-16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몇몇 언론들이 노후 전투기 때문에 영공 수호에 구멍이 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F-4 팬텀2, F-5 타이거, F-5 제공호 등은 운용기한만 50년이 다 되어가는 구형 전투기들인데요. 이들 기체는 노후화로 인해 개량은 물론 유지 보수마저 어려워져서 전술적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전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중안보가 위태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F-4부터 2028년 완성될 F-35 60대 완편에 맞춰 2024년 퇴역 예정이며 F-5 계열은 KF-21 실전 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퇴역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세대 교체에 따른 과도기에 도달했을 뿐이지 노후 전투기로 편제를 꾸린 속빈강정이 아니라는 건데요. 또한 KF-16과 F-15K를 노후 전투기라고 폄훼하는 건 앞날이 창창한 30대 청년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소리입니다. 더군다나 KF-16과 F-15K 역시 충분한 성능 개량 사업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운영상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F-15K의 차기 개량 목표인 F-15EX의 경우 280km 이상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AN/APG-82V1A4 레이더 등
5세대 전투기급 최신 항공전자 장비도 갖췄습니다. 이파스 전자전 장비, IRST, 세계 최고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미션 컴퓨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파스는 전자기 에너지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조종사에게 360도 공중 시야를 제공하면서 적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교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상황을 조종사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 MFD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F-35, 나아가 AI 기반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 공군은 정지되었던 생산 라인까지 부활시켜 F-15EX를 추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F-35와 F-15는 편의상 5세대와 4.5세대로 나뉘었을 뿐 서로 담당해야 하는 작전 영역이 전혀 다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비로만 한 해 1,0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조차 F-35의 예상보다 높은 운영 유지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로 F-35의 비행시간당 유지비용은 약 4,635만 원이 넘습니다. F-15의 시간당 유지비용이 3,69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1,000만 원 가량 비싼 셈이죠. 얼핏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통 전투기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가 30년 이상 누적된다면 그 차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느냐가 공군 전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관우의 무기 청룡원 얼도는 무게가 약 50kg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우도 전장에서나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지 아무 때나 함부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후 F-15K의 개량과 KF-21 전력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영공방어는 더욱 완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도 2024년 후반기에나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었던 KF-21의 양산 일정을 최근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6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것인데요.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KF-21에 흙탕물을 끼얹고자 하는 괘씸한 집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끔찍한 껌딱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혼자 망상병에 사로잡혀 KF-21이 마치 자신들의 전투기인 것 마냥 판을 깔며 한국 전투기와 항공부품 그리고 기술까지 꿀꺽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KF-21의 조기 양산 소식을 들은 세계 굴지의 외신들은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괄목상대에 대서특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라는 통수로 KF-21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되면 대기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결국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KF-21이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모 기자는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경 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하지만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 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카이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이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KF-21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망둥어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담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던 인도네시아에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한동안 KF-21에는 신경 안 쓰는 척 다른 나라 무기를 쇼핑하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망상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변의 계기는 한국에서 발표한 새로운 개발 계획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방공망은 미국 CIA에서도 인정할 만큼 밀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의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A-3, SA-2 지대공 미사일을 주요 군사 거점은 물론 산악지대를 활용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촘촘히 배치해 놓았다고 하죠. 레이더로 타깃을 확보하면 10에서 40km의 적기에 출현 고도에 따라 다중요격 방어망을 구축, 언제 어디에 들어와도 격추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전자전 기술입니다. 강력한 재밍을 구사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가 있다면 북한이 방공망을 지상에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제압, 목표 지점에 타격을 가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전기를 띄워서 방공망 레이더의 주파수를 수집한 뒤 그것을 강하게 증폭시켜 대속에 되면 상대방 레이더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국산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52회 방추위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발표해 한국산 전자전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2032년까지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자전기의 기종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송기에 통신제모를 넣어 전자전기를 개발하거나 KF-21을 개량한 KF-21G를 전자전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빼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F-21의 경우 전자전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았는데요. 올해 1월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강연을 통해 전자전기로서 KF-21G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산 전자전기가 제작되고 전장에 배치된다면 까다로운 북한 방공망을 바보로 만드는 등 효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장비 개발을 통해 한국 전자전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미소 짓는 국가가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바로 인도네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한국이 개발한 전자전기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최근 KF-21에 대해 보도하면서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F-21의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기에 만일 블록2를 인도네시아가 받을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블록2 양산 시점에는 전자전기 등 KF-21의 개량형도 나와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큰 힘들이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장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블록2의 경우 당초 한국-인도네시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비 분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협의한 내용은 시제기한대와 기술자료 이전 KF-21 블록1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개량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줘야 할 의무도 없고 계약에도 명시되지 않았죠. 전자전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자전기 개발에 KF-21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혼자 신난 인도네시아 언론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도 전자전기를 넘기겠다는 이야기가 없을 뿐더러 전자전기술의 경우 다른 국가에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 기밀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전자전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한국은 ADD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자점포드 ALQ88K의 개발에 성공, 7년이 넘는 노력 끝에 1990년대 초 완성품을 만들고 지금의 전자전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니에게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인니가 성실하게 분담금 납부를 했어도 기술 이전은 어려운 상황에 분담금 지불조차 성실하게 하지 않는 인니를 한국이 어떻게 믿고 전자전기술 같은 고급 기술을 넘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인니 언론과 정부는 뻔뻔하게 전자전기술까지 바란 것입니다. 현재 연체된 분담금 8천억 원 중 400억 원을 또 찔끔 납부하며 자신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자국조종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을 보면서 기술만 빼앗아가겠다는 속내를 버리지 않은 것이죠. 현재 한국 KF-21의 성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출중하게 나온 것은 물론이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회사가 없는 웰미드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인니는 KF-21이 점점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테스트를 잇따라 성공시키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인니 정부가 중국과 긴밀하게 지내며 인적 교류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인니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중국과 불편한 사이일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는 인니에 대해 기술 협력에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탐내는 인도네시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다른 국가들마저 탐낼 만한 기술을 만들기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시간과 돈을 쏟으며 지금의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전기 역시 K방산 수출에 큰 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